글로벌 조찬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기는 몸의 저자이신 유튜브 스타 이동환 박사님의 초청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이른 아침에 웬일이세요? 뭐 좋은 게 있다고 이렇게 또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정말 저는 여기 오면서 지하철 안에서 아침 출근 시간이잖아요.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다들 이렇게 꾸벅꾸벅 조시고 계시더라고요. 옆에 앉아 계신 출근하시는 우리 직장인 분들께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이들 피곤하시구나. 근데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열기가 확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뭐 에너지가 넘치시고, 제가 오늘 에너지를 바꾸고 가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분 한 분 다 정말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이 모임에 오셔서 여러분들 열정을 좀 불태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사실 오늘 건강에 대한 이야기 들으러 오셨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이 책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이 책 이야기를 뭐 다시 리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좀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소개는 제가 따로 안 드릴게요. 그냥 유튜브 찾아보셔도 되고요. 여기저기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가정의학과 의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의사이긴 하지만 강의를 주로 하고 있어요. 우리 김효석 박사하고도 저하고도 인연이 강사협회, 한국강사협회에서 10년 전에, 10년 좀 더 됐네요. 2008년도니까 한 12년 전에 만났네요. 그때부터 이제 같이 강의의 길을 걷고 있고, 저는 이제 의사 생활을 쭉 하다가 한 8년 전에 이제 제가 운영하던 병원을 강의를 위해서 잠깐 접고 강의계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료를 월요일하고 금요일, 토요일 다른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열심히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의사이자 강사 이동환입니다. 저는요 오늘 강의를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저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좀 소통하기 위해서 뭘 좀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준비하고 온 게 있어요. 바로 볼까요?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드릴 수 있는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밑에 넣어야지. 자, 일단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보이세요? 뭘까요? 포스트잇 아니고요. 명어주 아니고요. 네. 마술 도구. 굉장히 독특한 대답을 하시네요. 네. 네.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싼 선물은 절대 아니에요. 비싼 선물은 아닌데 제가 이 선물을 준비할 때는 오늘 이 선물을 받으시는 분한테 정말 저의 마음의 에너지를 딱 담아서, 정성과 마음의 에너지를 담아서 드리기 때문에 오늘 이 선물을 받으시는 분은 분명히 더 건강해지시고 행복해지시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의 부족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자, 질문 나갑니다. 자, 오늘 강의 중 이 선물 어떤 분이 받게 될까요? 할 때 손을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 강의를 다니다 보면 저렇게 강사한테 들이대는 분들이 간혹 있게 되세요. 굉장히 잘 들이대시는데 저런 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첫 선물 나갈게요. 박수 한번 드릴게요. 자. 열어보지 마시고 갖고 계세요. 마지막에 공개할게요. 자, 제가 중간중간 질문 드렸을 때 정답이 튀어나오면 선물도 드린다, 이 말씀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질문 드린다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찍으세요. 자, 제가 이제 진료를 쭉 해왔잖아요. 올해가 2020년입니다. 올해까지 제가 진료를 의사로서 해왔는데, 제가 진료를 해온 횟수가 자, 몇 년 됐을까요? 그냥 찍어보세요. 몇 년 됐을까요? 15년 아니고요. 자, 25년 아니고요. 자, 30년 넘은 것 같고요. 자, 28년. 네, 아니고요. 자, 26년, 네, 19년. 네, 그냥 제가 밤새도 안 될 것 같아서 올해로 정확하게 만 29년. 30년 제가 네. 제가 의사가 된 해는요 91년도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만 29년이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제가 의사 생활을 29년 하면서 반을 나눠가지고요. 앞에 한 14년 하고 뒤에 15년은 완전히 180도 다른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로
뭐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또 진료도 하고 있지만은 앞에 14년 동안은 제가 완전히 만성 피로 스트레스 온상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마도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신경 많이 쓰면 몸에 변화가 생기시죠. 오랜만에 만난 사람 저를 몰라봐요. 왜 몰라보냐? 일단 저기 한번 여쭤볼게요. 스트레스 받고 막 신경 쓰고 그럴 때 어떤 분들은 막 입맛이 뚝뚝 떨어져. 살이 쫙쫙 빠지는 분들 있죠. 네. 근데 반대인 분들이 더 많죠. 자,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입맛이 떨어지고 살이 빠진 쪽에 속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손 들어보세요. 우리 김영석 선생님하고 한 세 분 계시네.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가 되게 쉬워요. 스트레스를 팍팍 주면 살이 쫙쫙 빠져, 그렇죠? 네. 반대로 나는 살이 찐다. 하나, 둘, 셋.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드신 분들 축하드려요. 저랑 같은 체질이세요. 제가 15년 전에 거짓말 아니고 체중 100kg.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어깨에 곰 3마리. 겨우 일어나서 출근을 하면 오전 진료를 할 때 너무 피곤해서 이제 진한 커피를 이제 한 2잔 마셔요. 점심을 먹고 나면 커피를 마셔도 소용이 없어요. 어깨에 있는 곰 3마리가 6마리로 새끼를 치죠. 그때부터는요,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뒷골이 땡기죠. 뒤통수가 아파지고 두통이 오고 조금만 신경 쓴 일이 생기면 감정이 안 좋아져요. 화가 나고 그리고 짜증이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화를 내면서 인상을 완전히 찡그리고 사는, 한마디로 만성 피로, 스트레스, 부정의 아이콘으로 살던 제가 15년 전에 제 인생을 180도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역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너무너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한다는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신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정말 그 당시에 제가 의사생활을 14년 할 때까지도 환자분들을 만날 때 이런 분들 있죠. 종합검사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는 에너지가 떨어지고 피곤한 겁니까? 예. 아침에 일어날 때 맨날 힘들고 집에 들어가면 녹초가 돼서 쓰러지고 활력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피곤해요. 저도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환자는 아니잖아요. 검사해봐도 아무 병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자들한테,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상 없는데 자꾸 왜 그런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답답하죠. 네. 근데 이제 그런 환자들이 이상도 없고 병원에서는 분명히 환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환자분들이 계시면 그런 환자들이 계속해서 물어볼 때 의사 선생님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밖에 환자들 막 기다리고 있는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네, 그런 환자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죠? JS라고 진상을 뭐의 약자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분들이 JS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거죠. 의사들이. 바로 질병도 아니면서 완전히 세포의 기능이 완전히 활발하지도 못한 중간에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세포 기능이 뭔가 기능이 약해져 있어요. 근데 질병으로는 안 잡혀요. 현대의학은 질병만 잡아서 치료하는 걸로 끝나요. 근데 세포 기능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거는 현대의학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세포의 기능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새로운 의학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의학 이름이 바로 뭐냐면,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잠깐 적어볼게요. 네, 바로 이겁니다. 한국말로는 기능의학, 영어로는 이제 펑셔널 메디신이라고 합니다. 네. 한 번만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주세요. 기능의학. 한 번만 더. 기능의학. 너무 중요한 의학이에요.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저는 15년 전에 기능의학에 입문을 합니다. 그때 저희 의사 인생이 바뀌었고 저희 인생이 바뀌었어요. 네, 기능의학을 그 당시에 공부 시작할 때 한국에는 기능의학을 공부한 의사가 손꼽을 정도로 없었어요. 진짜 10명도 안 됐어요. 한 서너 명? 네, 그래서 한 20-30명의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연구회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능의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저희 공부를 가르쳐줬던 이제 초창기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너무 극소수여서
근데 지금은 15년이 흘렀잖아요. 예, 우리나라 의사 중에 기능의학을 공부한 의사가 몇 명까지 늘었을까요? 100명? 30명에서 100명? 15년 사이에? 3명. 한 3,000명 이상. 3,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기능의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 공부했던 몇십 명 선생님들이 지금 모든 학회에서 다 강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기능의학 1세대죠 저희가. 그런데 5,000명 그러면 되게 많을 것 같죠. 3,000명 그러면 되게 많을 것 같죠. 우리나라 의사 인구가 의사 숫자가 12만이 넘습니다. 12만 중에 한 3,000명이면 몇 프로나 되나요? 그렇죠. 5%가 안 되죠. 네. 한 2.5% 정도 됩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그래서 기능의학 의사를 쉽게 만나지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기능의학을 공부한 의사 선생님들은 일단 세포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질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활력 있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들에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나머지 기능의학을 공부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서 최고인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실 일이 있는 거고, 또 우리 같은 선생님들은 기능의학을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또 그 분야에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능의학 이런 걸 좀 오늘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능의학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활력 있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바로 미래 맞춤 의학이다. 현대의학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의학입니다. 우리 현대의학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기능의학에서 주로 하는 거는 바로 뭐냐? 세포 기능이 이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이제 판단하죠. 네. 사실은 이제 뭐 증상만 들어봐도 알아요. 사실 검사도 많이 있지만 검사 안 해도 특징이 있어요. 특징.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 세포 기능이 좋은 분이 있고 나쁜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도 분명히 있을 텐데. 자, 한번 여쭤볼까요? 세포 기능이 좋은 분들의 특징. 본인이 해당되는지 보세요. 일단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얼굴 때깔이 좋아요. 혈색이 좋아요. 혈색이. 자, 그다음 좋은 분들은요. 피곤한 일이 많이 있어도 물론 뭐 밤에 뭐 야근하고 뭐 회식하고 늦으면 피곤하죠. 아무리 피곤한 일이 많이 겹쳐도 하루 이틀 날 잡아가지고 푹 쉬면 피로가 회복되는 분들이에요. 회복 능력이 있는 분들, 세포 내에서. 그 다음에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감기 잘 안 걸려요. 감기 한번 걸려도 하루 이틀 뭐 약 먹고 좀 쉬면 바로 떨어지죠. 그런 분들이 세포 기능이 좋은 분들이에요. 자, 세포 기능이 안 좋은 분들 얼굴 딱 보는 순간 얼굴이 어때요? 칙칙해요. 물론 여성분들은 화장을 좀 벗겨봐야 알아요. 그렇죠? 네, 잘 몰라요. 근데 화장을 딱 지워봤을 때 혈색이 일단 안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면역력이 당연히 안 좋기 때문에 감기 한번 걸리면 오래 가요. 얼마나 가느냐? 감기는 떨어진 것 같은데 기침이 계속 나. 이런 분들이 있죠. 한 달씩. 그런 분들이 병원에 가보면 어때요? 엑스레이 찍어도 특별한 게 없어요. 네. 근데 계속 진행이 돼요. 뭔가 빨리 안 떨어져. 기능이 안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이상하게 자도 피곤해.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다 세포 기능의 차이인데 특별히 똑같은 질병은 없는 분들이지만 문제가 있고 그런 분들은 확실하게 활력이 떨어지고 그런 것이 오래 쌓이다 보면 질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능의학에 입문을 하고 나서 세포 기능을 좋게 하는 방법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실천을 하면서 제가 체중을 20kg 이상을 뺐어요. 네.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것은 피로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너무너무 저의 삶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좀 활력이 생기면 다른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따진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세포 기능을 떨어뜨리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4가지. 자, 첫 번째가 바로 뭘까요? 네, 스트레스 맞습니다. 네, 좀 적어볼게요. 자, 이거 한번 지우고. 자, 1번 스트레스. 두 번째가 뭐냐면 영양소 맞습니다. 여기 결국 우리가 먹는 게 우리를 결정하죠. 영양소 불균형이에요. 여기 이제 음식을 뭘 먹느냐 잘못 먹느냐 다 이걸 합쳐갖고 이걸로 얘기할 수 있어요. 불균형. 그 다음에 역시 사람은 잠을 잘 자야 돼요. 네, 수면입니다. 좋은 수면. 그 다음에 4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얻는 독소 물질이에요. 정말 많죠. 네, 대기 오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몸속에서 생길 수 있는 환경 물질, 그러니까 환경 독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 독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기 오염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이라는 거 아시죠? 환경 호르몬을 피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산 속에 들어가 사셔야 돼 혼자.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독소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항상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물론 운동도 되게 중요한데 운동이 다 여기다 포함돼요. 운동을 해야 잠도 잘 자고 환경 독소도 땀을 많이 배출시키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럼 네 가지 중에서 이게 진짜 제일 관리하기 어렵죠 이거. 네.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이 두 부분은 어때요?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노력하면 되나요? 노력하면 되나요? 그래요? 이 두 가지가 되면 이게 될 것 같다. 저는 솔직히 이 중에서 물론 이거는 좀 논의를 놓고 제일 어려운 거, 제일 안 되는 거 스트레스 관리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만성피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이 스트레스가 결국은 원인이 되더라고요. 뿌리 쪽에 보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능의학 다음에 두 번째로 입문한 학문이 바로 심신의학. 심신의학. 마인드 바디 메디신이죠. 그래서 이 심신의학과 기능의학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저의 인생을 바꾼 축입니다. 몸만 바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음이 바뀌어야 몸도 빨리 좋아지고 이 몸과 마음은 완벽하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더라고요. 심신의학을 공부하다 보면 가장 대표적인 전제가 뭐냐면 마인드 바디 커넥션이란 말을 해요. 몸과 마음의 연결, 완벽하게 연결돼 있다. 그래서 몸이 힘들면 당연히 마음이 힘들어지지만 반대로 마음이 힘들어져도 몸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서로 영향을 엄청나게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인드 바디 커넥션에 대한 이론을 잘 알면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중에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다 그랬죠. 완벽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결돼 있는 게 우리 근육하고 감정이 연결돼 있는 거 아십니까? 네, 근육하고 감정이 연결돼 있어요. 자, 우리가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시고 힘드신 날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먼저 뭉치고 쑤시고 결리가 아프신데 여러분들 어디세요? 어깨죠. 한번 다 만져보세요. 이 근육, 이 근육 이름 아시는 분? 야, 정답 나왔어. 두 번째 선물 나갑니다. 박수 한번 드릴게요. 대단하십니다. 네, 승모근이라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항상 뭉치면 피곤하죠. 이 근육이 뭉치면 어때? 어디가 아파요? 제일 먼저 아픈데 머리.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승모근이 워낙 커요. 그 목 뒤를 다 감싸고 어깨를 다 감싸요. 그래서 머리로 올라가는 신경과 혈관들이 다 이 목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목 주위 근육들이 혈관과 신경을 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굳어 있으면 이 목 주위에 근육이 굳어 있으면 안 피곤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피로, 두 번째가 두통, 세 번째 뭘까요? 더 심한 분들은 눈까지. 눈이 자꾸 침침해져. 목 주위가 근육이 굳어 있으면 눈이 자꾸 시리고 침침한 경우가 많아서 근육만 풀려도 눈이 시원한 분들이 있어요. 자, 네 번째, 기억력, 집중력이 떨어져요. 꽉 이게 긴장돼 있고 조여 있으면. 마지막 다섯 번째, 이거 심각하니까 요 증상 말씀드릴 때는 좀 심각한 증상이라 갑자기 이걸 듣자마자 옆 사람 누구를 쳐다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 저만 바라보세요. 자, 옆 사람 보시지 마세요. 저만. 자, 다섯 번째, 성격이 더러워져요. 저만 보세요. 저만. 자,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안 보셨죠? 네, 누구 보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감정과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근육이 굳어 있는 사람들은 신경이 예민해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육이 꽉 조여 있어요. 여기가 다 굳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하면 감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육이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에 감정이 가라앉죠. 이게 감정과 근육이 연결돼 있어서 마인드 바디 커넥션에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근육 이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해요.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서 근육 이완이 얼마나 중요한가. 실제적으로 어떤 이제 미국에서 근육 생리학만 연구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생리학 실험을 해보니까 근육이 굳어 있는 분들은 확실히 감정적으로 감정이 안 좋아지기 쉽고
그런 분들의 근육을 쫙 풀어준 순간에 감정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실험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부정적 감정을 확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마음 관리를 막 해야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명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근육 푸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먼저다. 똑같이 명상을 하더라도 근육을 잘 풀린 상태에서 명상하는 거하고, 그렇죠? 근육이 꽉 조인 상태에서 막 명상하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뭐가 더 잘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근육을 풀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장 근육이 많이 풀릴 때가 언제예요? 잠잘 때. 잠잘 때. 지금 잠잘 때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잠잘 때 근육이 풀린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굉장히 그래도 근육을 잘 푸시는 분들이에요. 저희가 만나는 환자분들 좀 심한 분들은 잠잘 때도 근육이 굳어서 이게 경직이 잘 안 풀리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잠잘 때 있고 또 어떨 때 있어? 목욕할 때, 운동할 때, 마사지 받을 때. 마사지 받으러 가시면 이렇게 좀 손맛 좋은 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분들이 그냥 근육을 꽉꽉 눌러갖고 근육이 쫙 풀렸어요. 네.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한 상태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따뜻한 물속에 들어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물속에 딱 들어갔더니 처음에는 어때요? 물이 좀 뜨겁죠. 하지만 따뜻한 물이 온몸을 쫙 감싸면서 그냥 몸이 시원하게 나른하게 쫙 풀리죠. 자, 이런 느낌이 됐을 때 이런데도 불구하고 막 속에서 화가 나고 기분이 더러워지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실험 대상입니다. 대부분은 그런 상태가 되면 마음이 릴렉스 같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 푸는 습관은 하루에 딱 5분 10분이라도 항상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거 한 동작만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 동작만. 자, 여러분들 목 디스크 걱정 많이 드시죠? 목 디스크. 사실 우리나라 지금 아직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에 목 디스크 환자 급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명상도 하고 눈도 감고 있고 이랬잖아요. 요즘엔 그 시간에 다 고개를 숙이고 들여다봐요. 이 굉장히 안 좋은 자세를 계속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스트레칭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면 좋아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목을 숙이는 게 평상시에 많이 숙이잖아요. 뒤로 제끼는 거예요. 제끼는데 어떻게 제끼냐면 손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약간 이 손의 위치가 약간 뒤로 좀 해서 어깨를 활짝 벌친 다음에 쭉 하늘을 보세요. 곡소리가 나네요. 자, 좋습니다. 네, 다시 내리시고. 네, 지금 고개 제끼는 게 좀 힘드신 분들 계시죠? 네, 천천히 매일 해보세요. 이렇게. 이거를 한 번 할 때마다 한 10초 정도씩 해가지고 틈나는 대로 하시면은 어깨랑 이 목 디스크 예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어깨도 좀 풀리고 물론 이제 앞으로 숙이는 거 옆으로 당기는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하시면 좋은데 목 디스크가 좀 걱정되는 분들은 숙이는 것보다 제끼는 게 훨씬 좋아요. 숙이는 거는 목 디스크 압력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끼는 쪽으로 자꾸 운동하시는 것이 예방이 되니까 같이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목 디스크가 의심되거나 걱정되는 분들은 숙이는 건 조금만 하시고 뒤로 제끼는 걸 많이 하셔야 돼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10초만.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습니다. 자, 제가 이제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네. 자, 이 중에서 제가 여기 보니까 20명 정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막 드렸어요. 스트레칭 꼭 해야 됩니다. 우리 근육이 풀려야 피곤도 풀리지만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감정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 저희 환자들한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10명한테 말씀드리면 환자분들 예를 들어서 몇 명이 따라할 것 같아요? 한 명? 또? 3명? 왜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10명. 10명. 네, 정답은 아니지만 눈빛이 간절하셔서 박수 한번 드릴게요. 자, 네. 선물을 뜯어보지 마시고 한 7, 8명 따라하세요. 그 이유는 많이 하죠. 그 이유는 이제 이분들이 워낙 간절하세요.
이제 컨디션이 워낙 안 좋으니까 시키면 열심히 하시죠. 네, 당연히. 그리고 또 저희 클리닉에 한번 오시려면 아시다시피 이쪽 기능의학 진료가 좀 도움이 잘 안 되는 게 많아서 그래서 이제 좀 비용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오셨으면 이제 열심히 막 큰맘 먹고 오신 거잖아요. 큰맘 먹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한두 명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뭐라고 여쭤보냐. 도대체 스트레칭 하시면 좋을 텐데 왜 못 하십니까? 자, 가장 많이 나오는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뭘까요? 시간이 까먹어서. 까먹어서. 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까먹어서라고 얘기해 주신 독특한 대답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박수 한번 드릴게요. 자. 대부분은 시간이 없어서요. 그렇죠? 바쁘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칭 길어봤자 10분이에요. 물론 20분씩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5분, 10분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깨 이거 지금 이거 하나만 알려드렸지만 동작 많잖아요. 뭐 할 거 많잖아요. 한 동작 한 동작 하다 보면 한 10분씩 갑니다. 근데 그 10분을 못 쓰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죠.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상에 있는 물컵을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려요. 여기 보면 물이 있거든요. 반쯤 담겨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렇게 물컵을 들고서 10분 동안 들고 서 있으면 물이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줄어들어요. 얼마나 줄어들어요? 보이지 않을 만큼. 거의 안 줄죠. 네. 근데 만약에 1시간 들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줄어요. 더 많이 줄죠. 네. 근데 거의 티 안 나죠. 네. 근데 제 팔은 어떻게 될까요? 팔이요. 많이 아프겠죠. 자,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음. 24시간 동안 물컵을 들고 있으면 과연 물이 얼마나 줄까요? 거의 안 줍니다. 티 안 나죠.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응급실 실려가겠죠. 자, 우리가 24시간 동안 줄지도 않는 물을 들고 서 계신 분들을 만나요. 자, 하루에 단 5분, 단 10분, 단 15분이라도 물컵을 내려놓고 그 시간만큼은 모든 걸 잊어버리고 오로지 내 근육, 가장 소중한 내 몸의 근육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면서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분들, 거기서부터 세포 기능의 향상이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스트레스 관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께 물컵을 좀 내려놔 주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 바로 써먹으실 거죠? 네. 물컵을 내려놓는 시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질문 받아야 되니까요. 자, 우리 김현석 교수님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자, 그럼 질문할까요? 지금부터 질문.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런 질문해도 돼요? 네. 얼마예요? 그 기능의학 지금 비싸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가서 이렇게 했을 때. 네. 그거 저기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선생님 하루 루틴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희 루틴이요. 출근하는 날하고 출근 안 하는 날이 좀 다른데, 출근하는 날은 맨날 똑같죠. 뭐 6시 한 20분쯤 일어나서, 그리고 저는 이제 아침마다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저만의 이제 뭐 이렇게 저희 집에 이제 스트레칭하는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활용하시면 좋은데, 뭐지? 이 철봉 같은 거. 그 사이에 여러분들 집안에 철봉 하나 딱 키우시죠? 철봉 같은 거를 이렇게 문틈 사이에 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저희는 굉장히 잘 활용해요. 거기 매달리면 너무 이 근육이 쫙. 근데 이제 매달리는 거 이제 되게 아파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매달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발은 땅에 대도 그냥 이렇게 한 손씩 잡고 쭉 몸에 몸무게를 실어서 이 근육을 쭉 풀죠. 그 허리도 매달리면 허리 쪽도 잘 풀리고요. 그런 걸 많이 활용해서 스트레칭하고, 그다음에 폼롤러가 있어요. 폼롤러에서 이제 스트레칭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폼롤러 동그란 통 있잖아요. 이렇게 원통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쓰거든요. 요가할 요즘에 때 요가할 때 하는 거. 그거 얼마 안 비싸니까 하나 사셔서. 근데 그런 거 두 가지만 있어도 그다음에 스트레칭 하는데 충분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한 10년 이상 해왔던 건데, 제가 다른 강의할 때, 스트레스 강의 다른 강의할 때, 이제 마인드에 대한 강의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감사일기 쓰는 게 있어요.
근데 감사일기는 저녁 때 옛날에 썼는데 요즘에 아침에 써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리프레임이라 해서 프레임을 바꾸는 훈련이라고 저는 항상 표현을 하는데 그 리프레임을 아침에 하면 훨씬 더 그 하루 종일 리프레임이 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지수를 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아침은 잘 안 먹을 때도 많아요. 네, 저는.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아침에 빈속에는 딱 먹는 게 저거밖에 없어요. 유산균. 네, 유산균 먹고 출근하죠. 네. 그리고 나서 간헐적 단식 하고 계시나요? 네, 간헐적 단식 하고 있어요. 몇 대 몇을 하세요? 저 한 16대 8 정도 하는데 매일 하진 않아요.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하고 있어요. 저녁 회식 있는 경우는 어떠세요? 그 다음날 아침 당연히 안 먹어야죠. 네. 저녁. 시간을 맞추시면 네, 좀 아니 근데 대부분은 저녁 회식 해도 점심 아침만 굶으면은 한 12시간 보통 12시간은 아니더라도 한 14시간 정도는 되니까 네, 그 정도 괜찮죠. 네, 네, 지금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가장 많이 느끼는 힘듦이 아마 아침 피로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눈 뜰 때. 네. 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좀 너무 여러 종류가 있지만 네. 간단한 네, 되게 중요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너무 피곤한 분들 있죠. 일어나기가. 근데 구분하셔야 돼요. 뭐냐면 진짜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뭐 현대의학적 질병은 아니지만 이제 기능의학에서는 이제 부신피로증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네, 부신피로증이 뭐냐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부신에서 이제 그 활력을 주는 호르몬이 아침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호르몬이 안 나오면 이제 계속 피곤해요. 오전 내내. 예, 하루 종일 피곤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현대의학적 질병은 아니에요. 근데 기능이 약해져 있는 거죠. 부신 기능이 약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피로감을 느껴요. 특히 오전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원래 부신 피로가 아닌데도 원래 아침잠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눈 뜨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 구분하는 방법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겨우겨우 일어났어요. 세수하고 이제 일상을 시작했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잠이 확 깨죠. 몸이 괜찮죠 그때는. 그거는 정상이에요. 그분은 아침잠이 많은 것뿐이에요. 그분은 이 잠 사이클이 다른 거예요. 남들에 비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스타일의 사이클을 갖고 있는 거지 그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부신피로증까지 있는 분들은 이게 깨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부신 호르몬이 기상하고 나서 30분이 이때 피크를 치면서 올라오거든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억지로 일어나도 30분이 지나면은 이 부신 호르몬이 나오면서 활력이 받고 잠이 깹니다. 근데 계속해서 막 오전 내내 잠을 안 깬 것 같이 힘들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기능적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거 아니시면 그거는 그냥 내가 수면 패턴이 좀 남들보다 아침이 좀 힘들구나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자꾸 버릇이 되면 조금씩 당겨집니다. 패턴도 조금씩은 바뀔 수 있어요. 완전히는 안 바뀌어도. 네, 네. 두 분 중에 먼저 이쪽 먼저 손 드셨으니까. 저 다이어트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랑 저랑 자꾸 논쟁이 생기는 부분이라 네. 클리어하게 부분인데 네. 저는 그냥 총량이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칼로리요? 먹는 총량이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점심에 한 3배를 때려 먹고 저녁 6시부터 그냥 안 먹으면은 그게 다이어트다. 저녁에 안 먹어야 살이 안 찐다.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거든요. 네네. 총량을 얘기해요. 네네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사실 총량의 얘기가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되었던 얘기였어요. 네. 근데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나오면서 그 이론이 많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칼로리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의 문제로 많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왜냐하면 살을 찌는 게 단순하게 칼로리로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인슐린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칼로리를 먹더라도 인슐린을 올릴 수 있는 음식이 있고 인슐린을 올리지 않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이라는 거는 혈당이 올라가면 나오는 거잖아요. 혈당이 올라가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칼로리의 역할도 있긴 있어요. 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만 가지고 100%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토스트에다 딸기잼을 발라서 이렇게 토스트 이쪽에다 딸기잼 바로 이렇게 덮어서 먹으면 그게 한 250칼로리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주스 한 잔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렌지 주스 한 잔. 꽤 되죠 칼로리 이것도.
그거 말고 그다음에 아침에 계란 후라이 2개에다가 베이컨. 굉장히 기름지죠. 칼로리가 뭐가 더 많을까요? 거의 비슷해요. 예, 조금 더 기름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탄수화물 칼로리보다 이 지방질 칼로리가 2배가 넘으니까 예, 양을 같은 양으로 봤을 때. 그런데 똑같은 양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혈당 올라가는 걸 보면 이쪽은 탄수화물이 없었잖아요. 혈당을 안 올려요. 근데 이쪽은 혈당을 올린단 말이죠. 혈당이 올랐을 때 이쪽은 인슐린이 나오죠.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이쪽은 인슐린이 거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인슐린의 역할이 바로 뭐냐면 나온 혈당을 지방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당을 세포로 집어넣어요 일단. 그래서 세포에서 에너지를 쓰게끔 만들어요. 근데 남은 혈당은 바로 지방으로 바뀌면서 몸의 지방으로 바뀌면서 인슐린이 결국 많이 분비되는 사람이 살이 찔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거든요. 예. 그러면 2차적인 질문은 네. 그러면은 많이 먹어도 배출을 많이 하게 만들기 때문에 살이 안 찐다. 아 칼로리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배설 네네. 에너지를 밖으로 예, 그렇게 네. 흡수하지 않는다면 배설을 해볼 네. 것 같은데 아니죠. 배설되는 건 아니고 그것도 이제 지방도 당연히 흡수가 되죠. 근데 이제 지방이 우리가 먹는 지방이 이 지방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지방은 천천히 당을 올리기 때문에 지방도 당을 올리죠. 당연히 지방도 에너지로 쓰이려면 당으로 바뀌어야 쓰이거든요. 네, 지방도. 근데 이 탄수화물 당분은 빨리 올리니까 이게 시간의 문제거든요. 시간의 문제. 그러니까 빨리 올리니까 인슐린이 빨리 나오고 그렇게 되면 또 확 당이 떨어지면서 또 배고픔도 느끼고 근데 천천히 올리는 거는 인슐린이 안 나오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올리니까 이게 올라갈 때 나오는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넘어가면 인슐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에너지원으로 쓰긴 하지만은 인슐린을 나오지 않게 해주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이제 그런 이론들이 좀 바뀌기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금식이 왜 중요하냐면 다이어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노화를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실제로 정기적 간헐적 단식이나 정기적 금식을 하는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라는 그러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최근에 나온 이제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도 제가 이번에 보고 리뷰하는데 그 책에도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6시간 단식이 다이어트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포를 쉬게 해주고 세포 속의 찌꺼기들을 계속 음식이 들어오면 이제 이게 계속 대사가 돼야 되니까 찌꺼기들이 막 떠다니거든요. 이 찌꺼기들을 빨리 없애줘야 되는데 계속 음식이 들어오면은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근데 이제 금식이 되는 순간에 이 찌꺼기들을 이제 몸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영양분으로 써갖고 또 소모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토파지라 그래요. 오토파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노벨상 받은 주제예요. 네. 노벨상 받은 주제예요. 오토파지가. 네, 오토파지. 그래서 오토파지를 잘 활용하면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노화 예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네, 라는 개념으로 요즘에 많이 가고 있어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네. 뭐 네. 아까 우리 선생님 질문하시려고 하셨던 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양소 불균형 네. 그 부분이 이제 예를 들면 네. 나이가 들면서 네. 근육량이 줄어들죠. 네, 맞습니다. 운동은 하고 하는데 네, 영양소를 음식으로만 다 섭취를 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네. 단백질을 이제 보충제로. 예를 들면 보충제 같은 걸 먹는지 네. 저랑 잘 안 맞고 안 맞고. 네.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네. 영양제들을 말씀하시고 네. 하는데 한 예를 들면 단백질 같은 거 어떻게 섭취를 해야 하는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물론 책에 다 나와요. 근데 단백질은 보통 우리가 그냥 용량 어느 정도 잡으시면 되냐면 본인 체중이 만약에 70kg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단백질 하루의 필요량은 한 70g 이렇게 계산하면 제일 러프해요. 네, 보통 kg당 1g 정도가 보통 필요한 단백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70g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고기가 단백질이잖아요. 닭가슴살도 단백질이고 계란도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면은 70g이니까 고기를 70g만 먹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기 중에 100%가 아니죠. 단백질량은 그 중에서 보통
한 20 몇 프로 돼요. 30%가 좀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곱하기 한 3.5배 정도를 드셔야 돼요. 고기로 따지면. 예. 그러면 한 200, 한 20, 210에다가 35, 240g 정도? 예? 245 정도 드셔야지 고기로만 따지면.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고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두부에도, 저희 콩에도 들어있잖아요. 콩 같은 경우도 한 3분의, 콩이 의외로 식물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동물성 이 고기랑 비슷할 정도로 어떤 경우는 좀 더 많이 들어있어요. 단백질 함량이 30% 이상. 근데 이제 고기는 240g 먹을 수 있는데 콩은 240g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단에서 몇 끼마다 고기가 조금씩 들어가고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그 다음에 그 콩 종류가 좀 들어가지고 또 계란도 좀 먹고 이러면은 웬만하면 돼요. 네, 웬만하면. 근데 주로 아침 일찍부터 외부에서 네. 그 집에서 챙겨 먹지 못해서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러면 어떤 영양제라든가 네. 보충제, 단백질 보충제 드시는 분들 많은데 뭐 드셔도 되죠. 드셔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단백질은 또 너무 과도하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먹는 건 그래도 과도하게 먹기 어려운데 그럼 보충제를 먹으면 이제 너무 많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단백질이. 그래서 적절하게 잘 용량을 본인이 먹는 식단하고 잘 봐가면서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대충은 그래도 알고 드셔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는. 네, 그래서 이 정도 계산하셔가지고 적정한 양, 거기 또 써 있으니까 몇 그램 정도 먹으면 얼마 정도 먹으면 몇 그램 먹는지 본인이 아실 테니까, 만약에 이 중에서 뭐 40g 정도는 음식으로 드실 수 있으면 보충제는 30g만 드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 잡아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네. 똑같은 70kg인데 30대 70kg하고 60대 70kg가 같나요? 저는 다를 것 같아요. 물론 나이가 들어갈수록 단백질을 조금 더 많이 보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근육이 더 빨리 빠져나가니까. 네, 조금 더. 그래봤자 큰 차이는 안 나요. 한 뭐 1 곱하자 1.2 정도, 이 정도 얘기하니까. 또 질문이 네. 그게 내 몸에서 흡수가 돼야 되고 내 세포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 기능들이 효소라든지 다른 장기의 기능들이 제대로 됐을 때 지금 그렇죠.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고, 사실 단백질 기능들이 떨어진 분들은 네. 그 흡수를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소화- 결국에는 내 몸에 독이 될 수가 있다. 네, 소화 기능도 무지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영양소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이 좋은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네. 예,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전 세계의 의학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장 속에 있는 그 세균들을 나의 별개로 생각했거든요. 나하고. 근데 이제는 이게 내 몸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얘기가 그 마이크로브가 그 미생물이고요. 이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정말 많거든요. 그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그 정보가, 나의 유전자 정보와 합쳐져서 이것이 나의 건강을 같이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장 속에 있는 그 세포들은 바꿀 수 있잖아요. 그 미생물들은 그걸 바꿔서 좋은 걸로 바꿔서 나의 몸을 좋게 만드는 것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해서, 그래서 유산균이 요즘에 이렇게 뜨는 겁니다. 사실 유산균 어디 가도 유산균. 예. 저도 옛날에는 유산균을 필수 영양소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유산균 없다고 우리가 못 사는, 물론 비타민 C 없으면 우리 못 죽잖아요. 비타민 C 없으면 죽는 거 아세요? 비타민 C 우리 몸에서 안 만들어지는데 그거 안 먹으면 우리 죽어요. 계열병으로 죽어요. 예. 비타민 B 우리 몸에서 안 만들어지는데 그거 없으면 우리 대사 안 돼서 죽어요. 이게 다 필수 영양소거든요. 필수 영양소는 없으면 죽는 영양. 근데 유산균 없다고 죽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유산균이 하도 강조되니까 제가 이제 필수 영양소에 유산균도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네. 여기 주변에서 이제 저도 영양 제품 많이 먹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영양 제품들 네. 많이 권하시잖아요. 그거 고를 때 네.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 네. 보통 이제 저한테 이제 뭔가를 권해주실 때 이 안에 성분을 잘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뭐가 네. 들는지 잘 네. 적혀져 있지도 않고 네, 네. 혹시 고를 때 좋은 것들 네. 팁이 있으면 주시면.
이거는 좀 저희가 너무 많은 제품들이 네. 많아서. 근데 사실 그거는 제품 하나하나가 다 달라갖고 그 네. 기준을 정하기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제 뭐 이왕이면은 성분을 봐서 그 용량 같은 걸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메가 3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료사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원료사, 그 제조사 말고 원료사. 원료사가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료사들 걸 많이 쓰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좋을 것 같고, 비타민 C도 요즘에 뭐 다 원료사 많이 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비슷할 거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네. 정말 비타민 뭐 아까 C 얘기한 네. 비타민 C는 다 똑같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회사마다 다르죠. 근데 대부분 좋은 회사들은 좋은 원료사 걸 쓰니까. 네. 그런 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카메라 다 끄고. 알겠습니다. 네. 그 약간 네. 말씀하신 시간이 지금 오버가 됐는데 좀 더 해도 되나요? 예, 예, 네, 예. 예, 예. 책을 제가 어제 우연히 저도 봤거든요. 논란이 좀. 네, 네, 네. 그래서 이 5장에 보면 그 이제 눈이 딱 좀 뜨였던 게 나파마이신이라는 그런 네. 그 아직 상용화되지 않고 있어요. 나파마이신. 부분도 그렇고 예. 이런 약들이 이렇게 그래도 책에 이렇게 돼 있을 네. 정도면 지금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게 이제 아직은 너무 진보적인 얘기라 그거를 상용화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도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것을 노화 방지의 목적으로 처방한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자, 여기 먼저 질문하죠. 네. 우리 몸이 스스로 그 자가 치유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을 안 먹는 것이 네. 이제 디톡 네. 하는 시간을 이제 주기 때문에 네. 이제 아침을 안 먹는 게 좋다는 얘기가 네. 있어요. 네. 그런데 또 뇌를 위해서는 사실은 아. 탄수화물이나 네네. 적정량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예, 예. 많이 나오는 얘기죠. 예, 네. 거기에 대한 그랬을 때 네. 어느 것을 선택을 해서 음. 하루 아침을 맞이하는 게 좋은가 사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사실 그 뇌활성이 많이 네. 필요하잖아요. 네.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랬을 때 그냥 디톡을 하는 개념으로 아침을 안 먹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양을 먹어주는 게 좋은지 그게 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워낙 많이 나온 내용이라 제가 책에도 잘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유튜브에도 이거 갖고 하나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최근에 올라온 게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되니까 그거 뭐 그냥 개인차예요, 개인차. 제가 그거 보시면 알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아침 안 먹기 편한 사람이 있고 머리도 잘 돌아가 오히려. 어떤 사람은 아침 안 먹으면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본인의 개인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잘 써놨어요. 원칙적으로. 그래도 이런 원칙은 지켜야 된다. 그거 한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되게 궁금해하시는 건데 워낙 제가 그 얘기를 책에도 썼고 많이 해드렸는데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지금 지나가지고 마지막 질문 네, 받겠습니다. 지금 기능약 하시는 선생님들이 한 5% 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네, 5%도 안 될 것 같아요. 지역에서 네, 네, 네. 그 기능약 하는 선생님들이 어느 병원에 근무하시는지 네. 알 수 있는 앱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 일단 저희가 대한만성피로학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이제 기능약 하는 선생님들 쭉 이렇게 명단이 지역별로 있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분 말고도 더 많거든요, 사실은. 그 학회 말고도 다른 학회도 많으니까 그런 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기능의학이라고 쳐도 꽤 많이 나와요, 주변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각 대도시엔 다 있고 많아요. 몇천 명인데요. 한 가지만 더 네. 있을게요. 지금 그 기능의학 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기존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옛날에는 무지하게 싫어했죠. 옛날에는. 지금 15년 됐잖아요. 지금은 다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고 대학에서도 많이 생겼어요. 대학에서 하는 데가 아주대병원, 기능의학 하는 데가 아주대병원, 그 다음에 강남세브란스 일부. 이제 우리 가정의학과 후배 선생님들은 다 지금 그쪽에서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차병원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대 목동병원도 지금 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간에 아주 뭐 서울대 이런 데는 아직 안 하시지만, 그리고 그래도 대학병원의 급에서 있는 교수님들, 가정의학과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 같이 그렇게 인식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귀한 자리 마련해주신 이동원 원장님 박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